이제 책 소개를 조금 드릴게요. 그 아간벤 책은 많이 번역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아간벤의 책은 호모 사케르 시리즈라고 알려져 있는 호모 사케르, 이게 급질이었는데요. 호모 사케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이 이제 자기의 주저에 해당되죠. 그래서 아간벤을 이해하시려면 이 책을 반드시 이제 읽어야 되는 건데, 오늘은 제가 이 책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고요. 이제 이 도래하는 공동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이 아간벤이 쓴 책 중에 아마 6번째 해당되는 책이라고 알려져 있고요. 호모 사케르는 후기 저작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조르주 아간벤의 도래하는 이 공동체, 이 책에 대부분 호모 사케르에 대한 기본적인 발상들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여러분 읽어보신 분 혹시 있으세요? 읽어보셨어요? 기억 안 나요. 이게 각주가 없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아니 각주가 없습니다. 거의 각주가 안 나타나죠. 거의. 근데 이제 많은 사상가들을 그가 인용하고 있는데 각주를 잘 밝히고 있지 않은, 뭐 가끔 나오기는 하지만 각주 없이 처리한 내용이고, 그리고 약간 선언적인 형태로 글을 써놨어요. 자세하게 설명하는 설명투가 아니라 이제 툭툭 던지는 단상을 쓰듯이 자기 메모하듯이 쓴 느낌이 많이 들어서 기본적으로 자기 그 호모 사케르 그 아간벤의 전체적인 그 사상을 먼저 이해하지 않고 이 책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제 이해하기가 좀 힘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번역가가 이제 해설에서 얘기하고 있듯이 그 아간벤의 책이 이미 많은 책들이 번역돼 나온 상황에서 이 책을 이렇게 그 책들을 접한 사람들이 이 책을 읽을 때는 굉장히 많이 도움을 얻을 것이다. 실제로 이제 저도 그 다른 책을 먼저 읽고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연결 지어주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그 집약되어 있는 자기의 총체적인 생각들이 집약되어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유아적 사상 내지 이제 발화적 사상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책이고, 그게 이제 도래하는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써져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도래하는 공동체와 관련해서 함께 읽어야 될 책이 제가 봤을 때는 목적 없는 수단이라는 이 책이고요. 뭐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그렇고, 수단의 관점이 찍혀있는 겁니다. 목적이 없이 수단만으로 존재하는 그 존재, 그걸 어떻게 설명해낼 것인가. 보통 이제 목적이라는 것은 일정한 정체성을 강조하는 거죠. 공동체에서 이런 목적을 향해 갑시다, 그리고 이런 목표를 향해 갑시다 라고 그 국가가 정해놓고, 그 국가가 가리키는 것을 향해서 그게 이념이든 아니면 이제 과업이든 일정한 민족의 과업이든 국가의 과업이든 간에 그걸 향해서 가는 어떤 정체성, 동일적인 어떤 그런 공동체 개념을 부정하고, 이제 오히려 그 목적 없는 수단이라고 해서 이게 이제 잠재성과도 관련되어 있는 건데, 이게 현실화하지 않는 어떤 삶의 방식, 그저 그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논하고 있고요. 결국은 이 목적 없는 수단의 다른 표현이 뭐냐면 세속화입니다. 세속화. 그 세속화라는 말은 그 거룩하다는 것과의 반대되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는데, 이제 아간벤은 그게 똑같은 말이다. 영성과 세속화는 똑같은 거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속화의 찬이라는 이 책이 여러분 읽어보시면 상당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 책도 사실은 공동체 관련된 내용, 정치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공동체 관련해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 외에 여러 책들이 있지만 제가 그 개론서 몇 가지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최근에 번역돼 나온 건데요. 생명정치란 무엇인가 라는 책이 푸코에서 생명자본까지 현대정치의 수수께끼를 밝힌다 해서 생명정치를 논했던 사상가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푸코가 이제 그 핵심 인물이죠.
그러니까 생명 정치라는 거는 푸코의 이론에서 인구 관리 같은 거 있잖아요. 인구, 뭐 영토, 뭐 이런 걸 이제 관리할 때 이제 출생 신고를 먼저 하게 하잖아요. 그게 근대에 개발된 건데 출생 신고를 하게 하는 그 순간 이제 인구 관리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게 생명 정치의 뭐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정치를 통치성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정치 철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조르 아간벤도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푸코와는 약간 다르게 접근하는 맥락이 있습니다. 푸코와 이제 반대된다고도 할 수 있고 어떤 면은 푸코를 좀 푸코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좀 극복해보자 하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달리 보면 아간벤이 푸코의 이제 다른 한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간벤의 한계가 또 푸코와 비교해 보면 있고,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조금 전문적인 부분이라서 잘 와닿지 않을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미셸 푸코와 아간벤 그리고 마이클 할트, 안토닌 네그리 이 세 가지 생명 정치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상들을 논하고 비판하는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생명 정치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번역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2주 정도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와 관련해서 좀 고민을 해보실 분은 바울의 종말론, 정치적 종말론이라고 해서 바디와 아간벤, 지지엑, 센트너를 다루는데요. 아간벤뿐만 아니라 바디오, 지지엑 같은 경우 여러분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에 대한 개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책은 이제 개론서라는 거니까요. 살펴보시고, 그리고 이제 제가 논하는 철학의 가장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는 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스피노자입니다. 이 스피노자는 난해한 철학자이기도 하고 근대를 넘어선 근대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독특한 생각들을 개진했던 사상가인데요. 에티카 여러분 한번 들어보셨죠? 고전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들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구입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디에서 서강사에서 나온 에티카가 번역이 되어 나왔는데 이 책은 황태현 선생님이라고 이쪽에 뭐라고 해야 되나 숨은 고수입니다. 그러니까 학계에서 활동하는 분도 아니고 혼자서 이제 자기가 좋아가지고 시작한 번역인데 이제 최근에 학자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번역서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번역되어 나온 건데요. 이분이 번역하는 스피노자 번역은 조금씩 좀 근위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티카 번역이 좀 나쁜 부분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교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혹시 이제 스피노자 철학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번역을 좀 참조하시면 많은 부분 도움이 될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간벤이 제시하는 도래하는 공동체는 지금까지 우리가 논해왔던 공산주의 극복과 관련된 주제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산주의를 극복한다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공산주의의 원래 정신, 본래 정신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공산주의가 지향하려고 했던 고문 정신 있잖아요. 그것을 제도화되어 있는 공산주의를 극복하면서 구현을 하는 방식이 어떤 맥락과 관련해서 자유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주제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토피아라고도 할 수 있는, 누구나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이 유토피아를 지향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가 현실적으로 봉착하게 되는 현실적 난관 또는 이제 실패의 경험, 이런 것들을 끌어안고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과거가 있었던 거죠. 공산주의 실패의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2, 3, 4회를 구현하려고 했는데 제도권 안에서 그게 불가능해졌던 그 지점들이 왜 문제가 됐는가 하는 반성에서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공동체 논의들은.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국가에 대한 주제가 많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국가와 관련된 논의만은 아닌 것은 결국 이제 국가를 상정하고 논의를 한다라는 것은 이제 결국 이게 그 정치적 맥락과 정치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 보통 이제 이 정치체와 정치적인 것을 이게 구분 없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국가라고만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일정한 커뮤니티를, 이상사회를 지향할 때 국가 중심의 논의만으로 가져가게 되면 항상 이제 정체라든지 아니면 제도적인 정치가 뭐냐, 정치 자체에 대한 생각으로 사실은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현대 철학자들이 던지는 주제 중에 하나가 정치와 정치적인 것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밀하게 이제 접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분할과 관련된 아이디어, 나누는 문제, 나누는 것. 그러니까 통째로 이렇게 생각했던 거, 정치적인 것과 정체와 정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정치학에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서 정치학적 접근으로 접근했던. 그래서 국가를 정치를 생각할 때 국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논법 있잖아요. 그런 논법을 탈피해야 된다 하는 아이디어가 사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논의를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기 때문에 아감베네로 바로 이걸 다시 끌어와 볼게요. 아감베네에게서 그러면 국가는 뭐냐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감베네의 국가는 사실 부정적인 그 공동체의 형상입니다. 아감베는 이제 그런 말을 했어요. 아감베니 비국가를 사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라는 것은 국가 공동체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현실태잖아요. 공동체가 현실화될 때에 제도화되고 구체화되고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공동체의 그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국가를 비국가로 사유할 수 있는 그 사유 방식이야말로 공동적인 것 또는 공통적인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 공통적인 것을 사유하는, 결국은 이게 이제 공동체에 대한 새로운 사유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는 공동체인데, 공동체라는 현실태로 되어 있는 그 국가를 매개로 해서 사유하는 방식을 제거하고 빼고, 여기에 국가라는 현실태 앞에 국가라는 영어 기어로 얘기하면 A 아닌 not A,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런 방식의 표기를 함으로써 이게 A가 국가입니다. A가 국가고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동체인데 기존 생각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아이디어입니다. 현실화되어 있는 아이디어, 제도화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 제도화되고 동일화되어 있는 또는 전체화되어 있는 또는 주어져 있는 것, 우리에게 그대로 주어져 있는, 내 선택과 관계없이 주어져 있는 공동체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정을 해서 또 다시 부정하는 그런 형태로 다시 돌아오는 사유를 하는 게 비국가 사유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말 자체는 좀 여기에 딱 들어맞는 건 아닌데, 잠재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조금 여러분 어려울 수 있는데, 비잠재성이라는 말이 이제 그런 말입니다. 잠재성이라는 거는 아직 현실화 안 된 거잖아요. 그죠? 현실화 안 된 겁니다. 그러면 이걸 잠재성을 A라고 해봅시다. 이게 B라고 하고, 그러면 이 A를 not A로 하면 B가 될 수 있겠죠. 그죠? not A로 하면 not A면 B다 이렇게 해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A와 B는 다르니까. 그렇잖아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기호랑 표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냥.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걸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 잠재성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게 not A라고, not B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잠재성은 현실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제 방식대로 제가 설명하는 겁니다. 현실태가 아닌 그 잠재성을 B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not B라고 해봅시다. 이걸 잠재성과 대치를 시켜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not B를 붙이면 이게 B가 될 수 있는 거죠. 어떤 의미로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게 not A와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수학적으로.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건데 예를 들면 이게 같다고 해봅시다. 전제로 하면 이것과 이것이 같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을까? 보통 이걸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반드시 이게 같다고 얘기를 할 수 없는, 같다고 생각하는 그 결을 나누어서 이제 같다고 하는 어떤 그 동일적인 사유를 분할을 시키는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제가 하는 기호 과정 자체가 이미 뭐예요? 그 이질적인 것이 서로 놓여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수학적으로 옳은지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그 잠재성이라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것이 잠재성이 아니라 잠재성 자체로서 있을 수 있음. 이제 이 논의를 아간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비국가 논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제 사유가 공동체하면 현실화되어 있는 어떤 현실적인 그 공동체, 뭐 교회면 교회, 그리고 국가면 국가, 또는 뭐 지역 로컬 커뮤니티 이렇게 눈에 딱 들어오고 제도화할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규칙에 의해서 돌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항상 상징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간벤은 꼭 반드시 현실화해야만 공동체가 되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지점, 그러니까 현실화되기 이전에 잠재성의 지점에서 공동체에 대한 사유를 할 수 있는가, 이제 이 물음을 던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사변적이죠. 뭐라고 해야 되나, 손에 잘 잡히지 않기 때문에 사변적이고 조금 허무한, 나중에 정치로 이걸 연결을 하면 좀 허무한 논리로 내용이 없는 약간 좀 흑우에 가까운 그런 이론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간벤은 자기의 딴에는 이제 이것을 사용하는 게 왜 중요한지를 이제 여러 맥락에서 말을 하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그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강의하면 이게 안 나오는데요. 분할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나눔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나눔이라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이디어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라는 것은 이제 공동체 아이디어인데, 하나가 됩시다 하는 공동체 아이디어잖아요. 그러니까 동일성인데,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이 자기 동일성을 확보하고 있는 게 공동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이 사유에 도전하는 거예요. 공동체 논의를 하더라도 이제 공동체라고 꼭 말을 안 하더라도 공통적인 것, 커먼한 게 뭐냐, 또는 이제 공동적인 게 뭐냐, 이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건데, 공동체가 아니면서 공동적인 것을 던질 수 있는 사유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왜 이제 이게 중요하냐면, 왜냐하면 이런 식의 접근들이 항상 그 1인 독재 내지 전제주의적 방식으로, 또는 누구 리더십에 의해서 너무 강하게 그 강요하는 형태가 되어 왔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막강 주권 권력이 될 수도 있고, 권력자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자 하는 게 현대 철학의 핵심인데, 그것을 지향하면서 공동체를 논할 수 있는 방식,
함께 살아야 되니까 논할 수 있는 그 방식에 대한 여러 그 아이디어들을 철학자들이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간베는 제시하는 방식이 뭐라고요? 그 나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잠재성과 관련이 있다는 걸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눔과 관련해서 설명합니다. 그걸 이제 다른 말로 분할이라고, 조금 어려운 말로 분할이라고 하는데, 그 분할의 아이디어가 남은 시간이라는, 우리나라에서 번역되어 나와 있는데 남겨진 시간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번역이 좀 안 좋아서 재번역을 다른 출판사에서 하고 세물캐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남겨진 시간은 사실 남은 시간이라고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남은 시간. 또는 남아있는 시간. 남은 시간이라는 뜻인데, 남겨졌다 수동태가 아니라 남은 시간이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아이디어가 뭐냐면, 유대인과 우리는 비유대인 또는 이방인으로 정체성이 분명한 그룹으로 우리가 구분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것을 분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설명드렸죠. 그 육체적인 유대인과 영적인 유대인으로 구분하고, 육체적인 그 비유대인과 영적인 비유대인으로 구분을 해서, 이 영적인 유대인과 영적인 비유대인은 같은 걸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같은 것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디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이 사람들은 비유대인으로 태어났죠.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났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적으로 유대인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인데, 왜 이게 같지가 않느냐면 할례 때문입니다. 할례 때문에 같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으로서 태어났다라는 건 할례를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지향하는 비유대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인 중에도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니다, 받을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이 할례를 매개로만 해서도 이미 달라지는 거예요. 네 개가 다 다른 거예요. 이 두 개가 같은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두 개도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해서 영적인 유대인이라고 묶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에 물음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물음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된다는 게 뭔가 하는 거. 그러면 그 말은, 유대인이 된다는 말은 이방인에 대해서 묻는 물음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유대인의 정체성과 이방인의 정체성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 도식 자체에서 허물어지면서 이 공동체의 정체성 있잖아요. 공동체의 정체성 자체를 그 문제 삼는 나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미 이것 자체가. 그러니까 기존 주어져 있었던 그 정체성 규정을 분할을 시켜서 나눔을 해서 새로운 정체성 물음, 말하자면 새로운 물음으로, 공동적인 것에 대한 물음으로, 공동체에 대한 물음으로 가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이 뭐냐면 율법과 할례죠. 그 할례는 이제 이런 맥락에서 있는 거고, 어디로, 유대인으로 태어났느냐 아니면 비유대인으로, 그 이방인으로 태어났느냐,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 태어났느냐, 그것의 이제 출생의 문제고, 율법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율법은 이제 신적인 그 규칙과 관련된 겁니다. 이제 법인 거죠. 법인데 이제 이것도 따져보면 복잡한 게 있습니다만 제가 좀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규칙은 아간베는 이제 그 설명에 의하면 법이라는 거는 유대의 율법일 경우에 이 율법은 유대인들을 위한 법입니까? 아니면 만인을 위한 법입니까? 유대인을 위한 법입니까? 만인을 위한 법입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유대인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유대인에게 주어진 법이죠. 그런데 바울이 한 단계 더 나갑니다. 바울이 뭐라 합니까? 이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율법은 그리스도에 의해서
폐하여졌느니라. 폐하여졌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간다고요? 율법을 그리스도가 뭐 했다고요? 완성했다라는 표현까지 갑니다. 이제 이 지점이 상당히 복잡한 건데 쉽게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단순하다고 볼 수 있지만 철학적으로 이 아간벤이나 이제 그 바디우나 이런 사람들이 바디우는 조금 명확하고요. 근데 아간벤은 약간 복잡하게 이제 이걸 진행을 하는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게 어떤 식으로 아간벤이 이해를 하냐면 율법을 폐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율법은 유대인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폐하여진 율법은 유대인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폐하여진데 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 때문에 완성이 됐다는 것 때문에 유대인에게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거죠, 여전히. 그런데 이 폐하여진 법이 만인을 위해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작동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만인을 위해서 작동되는 이 법은 사실 이전의 법이 아닌 거예요. 이미. 그러면 이전의 법이 아니라면 원래 원법이라는 게 원초적 법이라는 게 본질적인 법이라는 게 있은 거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 원초적인 법이 유대인에게도 해당되고 만인의 그 이방인에도 해당되는 그런 원초적인 본질적인 법이 있었는데 임시 방편적으로 유대인 법을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주셨느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뭐가 문제냐면 그럼 이 유대법은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데 왜 굳이 폐하려고 했는가? 네,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굳이 그걸 폐하려고 했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 쉽게 생각하면 아이디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원초적인 법은 있는 거예요? 없어요. 원초적인 법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법은 유대인에게 사용된 거예요. 사용된 거고 이게 그리스도에 의해서 새롭게 이제 그 폐하여지고 완성되는 이 과정을 통해서 또 이방인에게도 이 법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용의 맥락은 사실 같지가 않아요. 유대인에게 사용되는 맥락과 이방인에게 사용되는 이 맥락 사용이라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본질적인 법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로 보면 시대의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쓰이고 저렇게 쓰인 거예요. 사용된 거예요. 자, 그런데 그걸 이렇게 사용되고 저렇게 사용된다고 해서 하나의 형상이, 법의 형상이 있다라고 말을 하기 힘들다 하는 것이 이제 조금 철학적인 사유의 그 아간벤이, 그러니까 동질적인 부분들을 제거하면서 그러나 공동적인 것을 회복할 수 있는 방식인 거예요. 이 사용이라는 게 뭐예요? 수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을 원초적인 법의 어떤 형상을 생각하는 게 목적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법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법을 하나님의 신법이라고 하는 신율이라고 하는 그 법을 가지고 있고 이걸 각각 사용하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만인이 다 신율 아래에서 만인이 모든 법은 다 닮았다, 신율을 닮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자연법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좀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접근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접근 안 하면 그럼 법이라는 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느냐? 이제 일종의 이제 수단 접근해야 되는데 이 수단을 생각할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저 그거 그렇게 그저 그렇게 있는 거 그저 그렇게 있는 거 이제 이것을 이제 사유해야 된다. 이제 여기로 한번 돌아볼게요. 그 1번에 보시면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임의적 특이성이라고 합니다. 임의적 특이성. 그 셋째 줄 한번 보겠습니다. 스콜라 철학에서 초범주 개념, 즉 임의의 존재는 하나요, 참되고 선하며 또한 완벽하다라는 이 말, 이런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스콜라 철학의 핵심이기도 한데 이제 서양 그 기독교 사상
신앙에 아주 핵심적으로 이제 그 지배해왔던 그 주제죠. 그러니까 여기 임의 존재에 뭐 신을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신을 넣으면 신은 하나고, 신은 참되어야 되고, 신은 선해야 되고, 완벽해야 된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뭐 공동체를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를 넣어봅시다. 공동체는 하나고, 공동체는 항상 참여해야 되고, 항상 선을 추구해야 되는 거고, 항상 완벽한 걸 추구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본질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성 내지 이제 본질. 어떤 뭐 이데아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상형인 거죠. 형상 같은 거죠. 국가라는 공동체라는 국가는 공동체에 뭐 현실되긴 하지만 이 국가가 일종의 이제 본질적인 공동체를 향해서 가야 되는 거죠. 추구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교육이면 교육에 이제 본질이 있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그 본질들이 있어서 그 정신을 추구하고 이념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있고 그러한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수단들이 있는 또는 사물들이 있는, 정신이 먼저고 사물들이 그 다음 온다 하는 그런 인식이 여기 깔려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주제에서 이게 이제 범주 개념, 다 범주 개념인데, 범주가 이 세상을 이제 구조를 만드는 어떤 그런 개념인데, 이제 그 아간벤이 좀 주목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임의적인 것이라는 이 말입니다. 고어들리벳이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이제 이 말이 그 아간벤의 설명에 의하면 어떤 것이든 무관하다. whatever, 영어로 whatever이라고 이제 그 네거리와 하트와 네거리가 그렇게 번역했대요. 영어로 번역할 때. 그런데 이제 자기가 봤을 때는 whatever로는 좀 부족하다. 그래서 뭐 영어로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선명하게 하자면, 세밀화해서 표현하자면 어떤 것이든 공히 마음에 드는 존재, 이렇게 말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말이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것이든 공히, 이 공이라는 말은 commonly입니다. common, 그러니까 공동적으로 또는 함께 이런 뜻이죠. 함께 마음에 드는 어떤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함께 마음에 든다라는 것은 사실 좀 그 모순적인 개념이 같이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특수한 것이 모두 마음에 들 가능성이 높을까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이런 펜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펜을 잘 사는데 이거 좋아하세요, 여러분? 이런 펜은 김성민은 좋아해요. 참되고 선하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참되고 아름답고, 나한테는 선하고 아름답고 참된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모두 다 이게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울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이든 공이 마음에 드는 뭔가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공동적인 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입니다. 오늘 그것만 이해하셔야 되는데, 아간벤이 제안하려고 하는 고어들리벳이라는 말을 통해서 제안하고자 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글로 표현하니까 좀 어려운데 말로 표현하면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자, 이 고어리벳이라는 말에 리벳이라는 말에 이제 주목을 합니다. 리벳은 여러분 이제 독일어에서 사랑하다라는 말이 뭐예요? 리베잖아요, 리베. 그게 이제 라틴어가 발전한 거죠. 그래서 리벳 하면 그 일종의 이제 의향, 뭐 원하는 것, 뭐 이런 것을 뜻하고, 조금 더 의역을 하면 사랑하는 것, 뭐 이런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욕하고 원하는 바 있잖아요. 원하는 바 그것이 사실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 펜으로, 제가 특수한 이 하나의 펜으로 이게 다 여러분 마음에 드십니까? 그러면 우리 이 펜으로 하나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하는 설명법도 있지만 굳이 이제 그렇게 설명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면 되느냐면, 여러분들 다 펜 들고 오셨죠? 그죠?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팬 사랑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 펜을 들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공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통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이 함께 들어있는 사유, 이것을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두 다 펜을 들고 있으면서 각각 다른 펜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적인 펜을 들고 있다는 공적인 게 확보되는 거죠. 여기서. 그러나 제가 이 펜만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뭐 제가 조금 이름 그런 좀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예들을 쓰는 거는 좀 오해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만은 뭐 좀 위험 부담을 안고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강의 시간에 오실 때 펜 들고 오십시오. 펜 들고 오십시오. 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연필을 들고 온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연필 들고 오셨습니까? 제가 펜 들고 오라고 안 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할까요? 아니, 펜 들고 온 것만으로 이제 사실은 제 말의 의미를 파악을 한 거죠. 자기는 연필을 좋아하니까 지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리고 뭐 쓱쓱 이렇게 어떤 펜을 연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느낌 때문에 연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쓱쓱 이렇게 소리 나죠. 쓱쓱 이렇게 소리 나는 것 때문에. 그 뭐 일종의 취향 같은 건데, 그러니까 공동적인 게 함께 공유되면서 뭐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취향도 무마하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그 개별성을 무마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 원리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원리는 총체적인 거거든요. 어디에든 들어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원리가 개별적인 것을 죽이지 않는 원리가 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해서 얘기하면서도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공동체 하는데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인연과 생각에 의해서 그 공동체가 굴러갈 때가 있어요. 실제로 교회도. 그렇잖아요. 공동체 하자는데 어떤 특정 목소리가 강하게 그게 작용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딜레마가 있는 거죠. 거기 공동체를 한다는데 어떻게 보면 어떤 목사님의 어떤 리더의 그 공동체 어떤 리더의 특정한 목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면서 하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측면들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원리가 있으면서 그 원리가 뭐라고 해야 되나, 동일성으로 환원되지 않는 그 의욕에 대한 사유, 이것이야말로 그 임의적인 특이성을 이제 주목하는 아간벤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임의적인 것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든 공이 마음에 드는 어떤 것을 의향하는 그 욕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욕망을 제거하지 않는 공동체. 이게 이제 개별화로 환원되지 않으면서도, 그러나 그 개인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말하자면 개인주의, 개별주의 내지 뭐 개인주의에 빠지지 않으면서 이 욕망이 훼손당하지 않는 어떤 그 길이 있잖아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 뭔가에 대해서 의욕하는, 사랑하는 그 욕망이 제거되지 않는 어떤 길, 그것이야말로 그 공동체를 사유할 때 아주 중요한 주제다 하고 이제 말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밑에 한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번의 두 번째 단락. 임의적인 것은 또한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의적이라는 말은 특이성과 통합니다. 그것 그대로라는 말에 어디에 기속한다거나 아니면 기속성에 부재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기속성 자체를 지향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기속하겠다, 속하겠다 하는 그런 특이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디에 속해버리면 나의 그 특이성이 상실되는 거니까요. 그 속하는 어떤 그 공동체의 그 보편성에 내 개별적 독특성이 사라지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그렇다면 그러면 기속 자체가 없는 거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속을 없애버리면 독특성도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왜 그럴까요? 기속에 대한 논의를 하지 않으면 독특성도 사라질 수가 있어요. 이제 철학적으로는 아주 복잡한 논의이긴 한데,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펜이라는 게, 펜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쓰는 거죠. 쓰는 것이라는 그 쓰기에 대한 기속성. 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펜을 꼭 쓰는 데만 사용하는 사람은, 물론 뭐 여러분들은 다 쓰는 데 사용하실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으는데 쓰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꽂아 놓으려고 사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펜을 반드시 펜이라고 해서 반드시 쓰는 기속성만 가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 펜이 가지고 있는 맥락, 다양한 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쓰기가 핵심이긴 하죠. 그러나 이 펜이라는 게 쓰기에만 기속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쓰기에만 기속되지 않는다고 해서 기속성이 없는 거냐?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다양한 결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장식용이다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생긴 색깔의 펜을 좋아한다. 회색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겠다. 나는 예를 들면 이게 분홍색이다. 아니면 형광색 같은 펜을 잘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 있거든요. 이 형광색 아니면 이제 예를 들면 특정한 그 브랜드 아니면 0.1 이 0.1이거든요. 0.1 좋아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0.1만 이렇게 모으는 사람들이 있어요. 괜히 쓰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말하는 사람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속성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기속성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기라는 맥락이 있고, 장식이라는 맥락이 있고, 색깔이라는 맥락이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브랜드라는 맥락이 있는 거예요. 그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그 자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저 있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런 취향이 다양하다고 해서 펜이라는 이 물질, 산물이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공동적인 게 전혀 없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쓸 수 있는 필기도구라는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맥락이 있는 그것 자체가 또 무마되어 버리는 건 완전히 사라지는 것도 아니거든요. 물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식으로 뭐 얘기해가지고 뭐 우리 공동체에 뭐 어떤 실용적인 아이디어가 있나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 사유에 대한 주제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줄, 그렇게 존재하기 위해 사랑스러운 임의적인 특이성이 있다. 아간벤의 임의적인 특이성과 관련하여 사랑을 예로 드는 이유는 사랑은 사랑하는 존재를 그것의 모든 수료들과 더불어 원하고 그 존재가 그렇게 존재하는 한에서 뭐뭐대로를 욕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뭐대로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브랜드대로 있다. 뭐뭐 따라서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고요. 뭐뭐에 따라서 있다. 그러니까 이 정체성이 규정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정체성이 없다고도 말하기는 힘들어요. 이제 그런 맥락들에 대한 사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눔을 하는 거예요. 딱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누는 거예요. 이걸. 그게 이제 욕망의 문제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과 욕망의 문제로. 일종의 사랑의 특수한 패티시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티시즘. 그러니까 의욕의 패티시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펜에 대한 패티시즘은 다양한 거예요. 이걸 성기로만 환원해버리면 안 돼요. 이게 펜을, 예를 들면 이렇게 펜의 패티시즘에 꽂히는 사람들, 이렇게 정신분석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들 중에는 섹스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트와 볼트, 이런 구도로 항상 이렇게 설명하는, 그게 이제 정기 프로이트의 그 사상이잖아요. 섹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섹스. 그래서 그 섹스 패티시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 펜의 패티시즘은 섹스 코드로만 들어갈 코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이제 여기서 이제 코드가 중요한 거예요. 코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코드는 일정한 어떤 정체의 흐름을 만드는 건데, 정체성의 흐름을 만드는 건데, 이 흐름을
획일화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이 코드화라는 것도 사실은 하나의 패티시즘에 하나의 사물에 하나의 패티시즘만 존재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그 인도에나 시리아 이런 데 가면 그 나무와 섹스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 들어보셨죠? 이상한 취향을 가지고 있죠, 제가. 이러니까 나무와 섹스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그 패티시즘이 어느 정도 안 하면 실제로 섹스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섹스를 하냐면 그 착고 아시죠? 착고 그 뭐라 그러죠? 수갑 그 옛날에 노예들에게 채웠던 그 뭡니까 쇠사슬 있잖아요. 네? 뭐라 그러죠? 세클이랍니까? 아주 제가 잘 몰라가지고 하여튼 그 쇠사슬을 묶어서 나무와 묶고 자기 몸만 묶어요. 그래서 거기 평생 살아요. 그냥 먹을 거 갖다 주고. 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떨어지기가 싫어서. 그러니까 그게 패티시즘, 그 나무에 대한 패티시즘이 그러니까 연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무를 연인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런 맥락들. 그러니까 이게 패티시즘이라는 게 반드시 그 어떤 물질에 대한 패티시즘이라는 게 책에 대한 패티시즘, 책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책에 대한 패티시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패티시즘이 무조건 섹스로 하는 데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제 그런 맥락들. 그래서 이 뭐뭐대로 욕망하는 거, 그저 이 책이 좋아서 욕망하는 거죠. 책에 어떤 결들이 있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만나는 결들이. 따라서 이 사랑스러운 것은 임의적인 특이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가 사랑하는 것, 사랑스러운 것, 사랑스럽게 되는 것, 패티시즘인 것, 어떤 목적과 이유에서 사랑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의 본질을 알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로 사랑스러운 것이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의 가능성 자체로 특이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특이적인 것과 잠재성이 만나는 거예요. 잠재성이라는 말은 우리가 책은 읽어야 되는 거야, 읽는 거야 라고 현실화된 거 있잖아요. 그 코드화되어 있는 그런 아이디어들을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결들을 나눔을 해버리는 거예요. 분할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책은 읽는 거야 하는 거에 대해서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책은 모두 다 읽어야 돼, 책은 읽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그 공동체적인 획일화되어 있는 사유에 도전을 하는 것이고, 그런 사유야말로 공동체를 유지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 거예요. 왜냐하면 책을 이런 말 했었어요. 그 교회학 이번에 개혁교회학 나온 두꺼운 책들 있잖아요. 그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목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개혁교회가 아니고 다른 거 할게요. 개혁교회 말고 또 두꺼운 책 뭐였지? 그게 제일 두꺼워요. 이런 그 새물길 출판사 플러스에서 나온 거 말고 어디 다른 출판사에 나온 거 없나? 그 SMC 출판사에서 하여튼 그 목집으로 쓰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가지고. 근데 그게 패티시즘이거든요. 왜 굳이 책을 사가지고 목집으로 쓰는 거야? 그런 거, 이게 책에 대한 패티시즘이 있는 거죠. 이게 읽지는 않는데 책을 모으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자기 서재 모으는 사람. 그러니까 모아서 이렇게. 그런 다양한 결들이 있는 거고,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그 동양적 사유로 하자면 불 떼기 위해서 책 구입하는 분들 있을 수 있죠. 네? 라면 받침으로. 하여튼 불 떼기 위해서, 아궁에 넣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책을 파괴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나는 그 책으로 지식을 파는 사람들 혐오한다.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책은 내가 다 사서 족족 사는 대로 불태워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냥 지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뭐 좀 과한 이야기긴 하지만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잖아요.
그 고정되어 있는 코드화돼서 현실화되는 거 말고 그 이전에 현실적인 얘기를 하면서도 책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잠재성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는 여지를 얼마만큼 그 열어놓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게 결국은 그 자유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 거고, 자유는 곧 사랑의 문제고, 그 리프라는 말이 이제 자유 문제로도 가거든요. 사랑의 문제도 되고 자유의 문제로 가기도 하는 건데, 이제 이런 그 맥락들이 서구 사상에서는 있어 왔다 하는 걸 이제 아가벤이 보죠.